안녕하십니까. 오늘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확대를 통한 본인 부담금등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최윤준 인사드립니다. 네. 본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화상 비대면 토론회 방식으로 유튜브로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혜지 국회의원이 함께 공동주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 패널분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작을 맡으신 나사렛대학교 우주영 교수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발제는 한신대학교 남세현 교수님께서 맡아주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토론자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은상업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호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뇌병경 장애인 인권협회 김태현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박마도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보건급여과 유광열 사무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국장애단체 총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운로드 받으셔서 자료집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장통령 세바오 TV가 좀 관련한 좀 이벤트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바오 TV 구독을 좀 누르시고요. 구독된 화면을 캡처한 사진과 핸드폰 연락처를 저희 장통령 이메일 kofod@kofod5.kr로 오늘까지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쿠폰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오늘 유튜브 상에 시청하신 분들은 그쪽에 그 댓글창에 이거에서 자세히 좀 내용을 남겨놓을 겁니다. 요거 참고하셔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토론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메모해서 자장께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교수님 마이크 좀 전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 네. 또 우지영 교수님 마이크를 좀. 안 들리셨나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저 혼자 열심히 떠들고 있었네요. 예, 다시 이거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최현중 팀장님, 사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이 토론회는 저희가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더 녹록치 않아서 이렇게 줌과 유튜브 시각 중계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뭐 우리가 참 이 줌 문화에 요즘 점점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지만 이게 더 다양하더라고요.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식이 이제 대부분 보면 우리 발제 토론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냥 요 사람들만이라도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인데 오늘은 전부 다 그냥 각자 흩어져서 그죠? 예, 각자 흩어져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좀 특별한 토론인 것 같고요. 발제 특히 자장도 이게 따로 혼자서 떨어져서 이게 하려니 이것도 조금 좀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근데 다행히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네요. 우리가 모이지 않다 보니까 앞에 그 세리머니가 그냥 생략이 그냥 왕창되는 바람에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한 15분 정도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우리 발제자와 우리 토론자분들께 할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시간을 잘 지켜주시는 건데, 원래 계획은 여기 예정은 발제자가 15분이고 토론자분들이 좀 많은 관계로 10분씩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발제자 15분도 너무 짧은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여유 갖고 해주시고 그리고 뭐 10분 이 토론도 시간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갖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가 마치는 시간만 잘 지키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를 해주실 분입니다. 우리 한신대학교의 재활상담학과 남세현 교수님이신데요. 오늘의 이 주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계셨고 또 이 부분을 또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전문가시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굉장히 이름이 길게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뭐 보조기기를 장애인 보조기기를 건강보험급여로 확대해주면 당연히 본인 부담금이 완화되겠죠.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결국 건강보험급여를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남세현 교수님, 제가 이렇게 환영에 이렇게 손을 흔들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의 남세현입니다. 귀한 자리에 발제를 받게 돼가지고 영광이고요. 감사하고요. 바라는 거는 우선은 저희가 이 법을 제정할 때부터 항상 생각했던 게 한국에 이런 법이 생긴다면은 그 전까지는 장애인들이 이런 보조기기가 필요한데 너무 부담돼서 내가 쓸 수가 없네라고 생각했던 상황들이 그래도 이런 법이 생기고 이런 시스템이 생겼더니 나한테 필요한 보조기기가 있으면 부담 없이 그래도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이 나아졌네 이런 변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였는데요. 아직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들이 계기가 돼서 좀 그런 효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발제를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전에 조금 제가 양해를 부탁드려야 될 게 이 주제가 지금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한 이렇게 전제가 돼 있는데 제가 실은 주최 측에다가 먼저 좀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뭔가 확대를 하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정말 삶의 전체를 놓고 보조기기가 필요한데 그게 전반적으로 지원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인데 문제는 그러려면 건강보험만 가지고는 저는 충분치 않을 거다. 건강보험도 당연히 확대해야 되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택도 없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를 제가 주최 측하고 사전에 상의를 드렸는데 제목은 그렇지만 그럼 그런 논조로 한번 발제를 해보자라고 하셔서 오늘 논의가 이제 건강보험만 가지고 논의드리는 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사실 앞부분은 다 아시는 얘기여서 제가 그냥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기기 활용은 지금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이나 뭐 아니면 아태장애인 10년 인천 전략 이렇게 국제적인 추세에도 강조가 되고요. 또 이 국제적인 추세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의도치 않게 이 첨단 보조기기들을 활용하는 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토론회를 하고 있는 거 코로나 아니었으면 사실 생각 못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뉴노멀 2.0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도입되고 확산되고 또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면 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에서도 이 보조기기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은 아시는 것처럼 2015년에 제정이 돼서 16년 12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사실은 거의 오수 뒤에 6번째 발의를 하면서 2015년 1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우여곡절이 좀 많았던 법입니다. 자, 전체 구성된 내용은 뭐 지금 보조기기 지원, 또 센터, 그다음에 관련 전문 인력, 연구개발 활성화 이렇게 구성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법을 만드는데 관여했지만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한 변화를 중점에 놓고 법이 조금 더 비중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막판에 이제 뭐 작업했던 저하고도 또 조금 다른 입장에 계셨던 분들이 뭐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비중 있게 더 다루는
다루시는 바람에 사실은 장애계로부터 이 법이 장애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혹시 비장애인 전문가들을 위한 법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좀 받았던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 생긴 변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17개 시도에 작년까지 해서 보조기기 센터가 하나씩 일단 설치는 됐습니다. 물론 제 기준으로는 그 정도 센터로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로도 성에 안 차지만 각 센터별 규모나 그 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 수준에서도 지금 저희가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남 그러나 교수님, 네. 잠깐만요. 네. 혹시 저기 PPT는 안 띄워주시고 그냥 계속 제가 말씀하실 화면 건가요? 공유를 안 하고 지금 예, 예, 예. 계속 드렸군요. 죄송합니다. 예, 예. 네, 죄송합니다. 네.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떨렸나 봐요. 예, 이제 지금 잘 보입니다, 네. 이제. 예.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17개 시도에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물론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시작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기기에 대한 개념 정의를 약간 바꿨는데요. 어떻든 이거는 뭐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있던 개념에서 약간 바꾸면서 이 영역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개 영역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품목고시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보조기기 품목 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작년에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한 번 더 개정을 해서요. 지금 현재는 한 3개 대분류에 우리가 800가지가 조금 넘는 유형의 보조기기를 국가가 어떻든 유형으로 지금 분류를 하는 상태까지는 왔고요. 이것도 조금 발전이라면 발전인 게 우리가 법 제정되기 전에 품목고시 나눴을 때는 한 490종 정도였거든요. 뭐 대략 한 뭐 1.8배, 180% 정도 이상으로 품목의 종류는 늘려놨다 이렇게 봅니다. 자, 수치상으로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 제기는 이거죠.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지원, 활용 늘어났냐? 더 좋아졌냐?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아마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당사자셔서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은 생겼는데 법에 의해서 도대체 내가 이전에 못 쓰던 보조기기 더 편하게 쓰게 된 게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별로 공감 안 된다. 아마 이런 불만족스러운 상황들이 있으실 거고요. 이제 그 원인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 만족스러우려면 저는 이 4가지를 필수적인 전제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 중심으로 뭔가 전달 체계가 돼야 된다. 이 얘기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보조기기에 대한 포탈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다. 자, 그 얘기는 좀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2가지 측면인데 내가 살고 있는 데서 너무 먼 데까지 가야지만 그런 서비스를 받을 그런 상황이어도 안 되고요. 뭐 아니면 수도권 같은 데 가야지만 되고 지방은 안 된다. 이것도 안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기준이 부처마다 다르거나 아니면은 특정 영역별로 따로 나눠져 있어서 이쪽에 가면은 우리는 요것만 해드리고 딴 거는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이건 딴 데 가서 알아보시죠. 이렇게 서로 업무를 토스시키는 상황이 생기지 않고 지역에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게 이제 연결되는 게 전문성을 갖춘 통합 서비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정말 이런 보조기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보조기기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또 이 지원은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잘 연결을 해드려서 최대한 유리하게 행정적인 골치 아픈 건 우리가 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부처나 뭐 아니면은 뭐 영역이나 연령대나 이런 걸 가리지 않고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으면 당사자 입장에선 가장 편리할 겁니다라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생애 주기, 활동 영역 이 부분이 고르게 고려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애 주기는 뭐 아동, 영유아, 그다음에 청소년, 학령기까지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인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노년기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부분도 다 분절이 돼 있거든요. 교육부는 아동, 청소년기 아니면 지금 뭐 전혀 안 한다. 그다음에 중장년, 성인기는 고용노동부나 뭐 아니면 뭐 이런 쪽에서 또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년기는 우리 그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커버를 하는데 사실은 이 뒤에 나오겠지만은 건강보험, 그다음에 건강보험하고 궤적을 같이 하고 있는 의료보장 제도, 그러니까 의료급여라고 하는 제도의 시스템이 대상 인구의 보편성에서는 가장 범주가 넓은데 문제는 거기서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의 가지수가 83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 83가지도 의수, 의족, 보조기 쪼개놓은 거 다 빼고 나면요.
한 20가지 남짓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넓어지지만 거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보조기기가 너무 좁아서 활동 영역별로 보면은 이제 뭐 조금만 벗어나도 뭐 예를 들면은 이전에 그 시각장애인 쪽에서는 한 손에 같은 제품을 건보해서 좀 지원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안 들어가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또 이런 건 거죠. 뭐 자동차와 관련된 보조기기라든지 아니면 정말 집에서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냥 필요한 것들, 뭐 가사 활동을 하거나 뭐 정말 신변 처리를 하거나 이런 보조기기들 전혀 포함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려면 법, 제도, 인프라, 자원 이게 동시에 확보돼야 되는데 사실 제가 오늘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자원입니다. 돈이 있어야죠. 제도가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예산을 확보 안 해놓고 뭘 하자라고 하면은 절대로 바뀔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요게 이 말씀이죠.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센터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이게 창구 역할을 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이게 그 창구 역할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이대가 다르니까 딴 데 가십시오. 뭐 또는 원하는 보조기기가 우리 부서에서 다루는 거 아니니까 딴 데 가십시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센터 오시면 우리가 알아서 다 연결해 드립니다. 딴 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부담 없게 해야 된다는 거는 결국 재원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사업들이 이 뒤에 제가 이제 제안을 좀 드려볼 건데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사업은 기준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맞으면 요 제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의 이렇게 그 모든 걸 다 짜놓고 그 정말 장애인 보고 맞춰서 살아라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인식을 좀 전환해 보면 그럴 일이 아니라 저희가 그냥 활동 지원에 대해 가지고 뭐 당신은 뭐 옷 갈아입는 시간 몇 분 뭐 하고 뭐 외출하는 데 시간 몇 분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해 가지고 활동 지원을 정하지는 않잖아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래서 한 달에 몇 시간이 당신에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한 달에 몇 시간을 내가 언제 쓸 건지에 대한 것도 당사자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조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선생님께서는 1년에 대략 어느 정도의 보조기기에 대한 이 소요 욕구가 우리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는 뭐 예산이 얼마까지 지원되니까 원하는 보조기기를 본인이 선택해서 만약에 뭐 내가 딴 걸 조금 더 비싼 걸 사고 대신에 다른 보조기기는 조금 더 그 싼 걸로 나는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도 선택할 수 있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제 이런 제안도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어시스트를 해드릴 수 있는 전문 인력이라든지 관련 산업의 육성이라든지 품질에 대한 부분이나 정보 체계를 관리하는 게 부가적으로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거죠. 지금 현재는 수요자가 각각의 전달 체계라고 전달 체계가 없기도 하고요. 각각의 사업에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혼자 접촉해서 그걸 민간업체랑 영리를 추구해야 되는 민간업체랑 뭔가 소통을 해가지고 보조기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여기선 두 가지 함정이 생기죠. 수요자가 정보가 많으면 많이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정보가 많지 않은 분들이시면은 있는 제도도 활용 못 하시고요. 두 번째 함정은 뭐냐? 자, 민간업체들 제가 다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만 어떻든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선 정보의 비대칭이 있죠. 업체 쪽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소비자인 장애인 당사자는 정보가 훨씬 부족한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있는 제도의 유익을 수요자, 장애인 당사자가 누릴 가능성보다 업체가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바람에 소비자는 같은 예산 갖고도 더 부족한 보조기기를 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장애 판정과 관련해서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 권한을 부여해드리면 이 부분을 수요자는 AT 서비스와 관련된 보조기기 서비스와 관련된 통합 전달 체계, 이 지역 전달 체계에 접촉을 하면 이 조직이 이분에게 가장 잘 맞는 이 복잡한 타 부처의 사업들을 연결해서 그것과 민간업체와 수요자 사이에서 정보를 대칭을 이루게 해드리는 작업을 한 후에 그것에 따라 가지고 수요자가 전달받을 수 있게. 그래서 수요자는 사실은 판정받고 이 AT 서비스하고만 상의하고 나면 본인에게 제일 유리한 지원을 그다음에 이 이후에 그 제품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뭐 그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뭐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시스템이 더 낫지 않을까. 일단 이런 제안이고요. 이게 되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통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역 전달 체계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예산이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1년에 보조기기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총 한 3,650 정도로 카운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650 중에 복지부가 쓰는 게 한 3,400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처가 쓰는 게 한 2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복지부가 쓰는 것 중에 노인만 쓰는 게 거의 1,90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장애인만 쓰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3,300, 3,400 정도 안 되고요. 한 1,400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근데 그 1,400 중에 건보하고 의료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지부가 이 보조기기 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저소득 장애인의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 약 51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 51억도요, 사실은 함정인 게 이 안에 보조기기 센터를 지원하는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센터 규모가 워낙 작으니까 거기에서 비치한 보조기기를 실제로 활용하시게 대여해드리는 수준은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실제 지원 규모는 작게 보면 한 14억에서 25억 정도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 기초지자체에 한 1,000만 원이 안 되는 수준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들한테, 저소득 장애인 전체한테 1년에 1,000만 원 갖고 보조기기 나눠드리는 사업을 하겠다. 거의 이러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실효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품목도 34개 묶어놓고 여기서 벗어나는 거 안 지원하는 거죠. 자, 건보는 조금 포괄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성이 높다고 표현할게요. 보편성은 이제 대상 인구의 보편성인데, 다행히 건보가 지원하는 거는 건보랑 의료급여를 합치면 뭐 소득 수준이 높냐 낮냐를 떠나서 전 국민이,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 대부분은 가입돼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5종, 뭐 좁게 말하면은 의지 보조기 합치면은 20종 이거밖에 안 되는 품목인 거죠. 그래서 보편성이 넓지만 품목의 포괄성이 굉장히 좁은 그런 한계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재정을 확대할 때 제가 좀 참고해 본 게요, 활동지원제도입니다. 활동지원제도가 지금 연간 한 1조 5천억 정도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거에 주목을 하냐? 이 활동지원제도가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2007년이었나요? 6년이었나요? 시작할 때 한 2007, 8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50억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해에. 시범사업 예산치고는 조금 세게 땡겼죠. 자, 근데 효과가 바로 입증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본사업 들어가면서부터 예산이 쭉 올라가서 지금은 1조 5천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보조기기가 활동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건 이 법을 만들 때 우리가 장애계가 한 번 정도는 좀 세게 싸워서 이 예산을 활보 시범 사업 시작할 때 수준으로 땡겨서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뭐 그 당시에 14억, 뭐 20억도 안 되는 보조기기 교부 사업 예산을 가지고는 제가 늘 일하는 게 그건 거죠.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인상, 여기에 늘 묶이니까요. 1년 예산이 20억짜리 사업은 전년 대비 100% 이상을 해봐야 40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작을 할 때 한 1,000억 정도라도 예산을 땡겨놓고 시작을 하면요, 전년 대비 동결이 돼도 일단 1,000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년 대비할 사업이 있다는 게 우리를 더 발목을 잡는 효과가 있어서, 사실은 교부 사업을 아예 저소득이 아니라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품목으로 풀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산을 좀 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뭐 투쟁이라면 투쟁, 또 그 우리 사회적인 이 여론 형성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건보가 포괄성은 높지만 사실은 품목의 확대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교부 사업을 저소득 대상으로 묶고 제품을 35가지 내로 묶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우리나라의 전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보편적으로 지원해드리는, 영국으로 따지면 이제 뭐 DLF라든지 이런 서비스처럼 그냥 보편적인 보조기기 서비스로 풀자. 그다음에 예산 규모를 우리 활동지원제도 도입할 때처럼 조금 세게 한번 땡겨가지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다만 이게 형성될 때까지 단기간에 뭔가 보완책이 필요할 테니까 지금 법에 근거해 있는 지역보조기기 센터들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서, 단기적으로는 그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보조기기를 대여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필요한 욕구를 당분간 해소할 수 있게 해보자. 그래서 여기에 적정 규모를 일단 50개소 정도로 일단 제안을 했습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장점은 지역 중심,
그다음에 이제 전체 타부처 사업에 대한 위탁 사무로 원스톱 게이트웨이를 해보자는 거고요. 대신 약점. 부처 뭐 그다음에 예산을 한번 땡기는데 설득 과정이 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저는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활동 지원도 결국 해낸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전국 단위 전달 체계 수립에 대한 부담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든 한번 넘어야 될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대안이 오늘 토론회 제안의 그 제목의 제안으로 되어 있는 건보에서의 확대입니다. 자, 건보는 다행스러운 거는 이 대상 계층에 대한 보편성은 확보가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건보가 가면 의료급여도 따라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되는데 지금 83종에서 제가 여기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확대도 세분화되고 뭐 이렇게 해서 접근성 확대를 앞으로 추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죄송한 게요. 자료집을 잘못 보내드렸어요. 마지막 파일을 하나 앞에 걸 보내드린 게 뒷페이지에 본심이 나와 버렸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 뒤에 제가 되고 있으나 전동일체어 등 대부분 품목 지원 기준액은 제도 도입 이후 인상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원고를 쓰다가 아니 이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발전하자는 얘기해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라고 했는데 솔직히 본심이 이거였던 것도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건보가 애써 주시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미흡한 거죠. 지금 전동일체어 사실 209만 원짜리 갖고 중증장애인 쓰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냥 기본형 전동일체어도 조금 내구성 좋은 거 500만 원 넘어가고요. 거기에 뭐 틸팅이라든지 뭐 리프팅이라든지 스탠딩 기능 있는 것들은 뭐 3천만 원, 4천만 원도 가잖아요. 나머지가 다 자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돼서 건보를 쓰는 게 지금 이미 규모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조금 더 보탭시다라고 하면은 뭐 그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이런 약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 기금이 건보다 보니까 이 치료, 건강 유지에서 벗어날 때 확대하기가 좀 어렵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시각장애인의 한 손에 혹은 내가 가정 내에서 일상생활을 위해 가지고 뭐 단차 극복을 위해서 리프트를 좀 써야겠다. 자, 이런 것들. 딱히 물론 이제 넓은 범주로 보면 이 세상에 건강하고 상관없는 게 없겠지만 건보의 해석은 그렇게 뭐 넓게 해줄 의지가 강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도 제한된 돈을 가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한테 뭐 약제급여를 뭐 25억짜리 해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을 또 해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그 판단들이 굉장히 어렵고 여기서 이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미국의 경우에도 좀 비슷한 메디케어에서 좀 보수화되는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달 체계를 만약에 건보공단이 별도로 수립하게 되면은 비효율이 높아지고 또 그렇다고 지역보조기기센터를 건보가 제일 많은 돈을 쓰면서 하기에도 좀 애매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가보조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의사들이 이건 우리 권한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처방해야 된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좀 더 어렵고 까다로운 상황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대안 1을 가지고 조금 더 폭넓게 포괄적인 보조기기 지원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50개 내외를 이야기했던 건 50개가 뭐 대단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이 가급, 낙급, 다급 정도를 나눠서 이게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등록장애 인구 5만 명당 한 개씩 필요하다 그럴 때 서울은 8개가 필요하고 충청북도는 1.9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면적 2,000제곱킬로미터당 필요한 걸로 보면요. 모여있는 서울은 0.3개가 필요하고 강원도는 8.4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절충해서 뭐 서울에 한 4개, 그다음에 뭐 강원도에 한 5개,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 경기도 어디가 있습니까? 예, 7.6개. 대략 그러니까 8개 정도 이렇게 카운트를 하면 전국에 한 50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 50개를 똑같은 사이즈로 하는 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하나씩은 각급 규모로 해가지고 좀 통합적인 걸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나급 규모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뭐 기존에 있던 세팅들한테 조금 나눠가지고 조금 작은 규모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급은 그냥 프로그램 단위. 지금 있는 뭐 보장구 수리센터나 IL 센터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도 나눠가지고 우리가 한번 서비스를 하면 지역 중심의 지원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이제 법률이나 제도를 조금 우리가 개선을 해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그 전체적으로 좀 탈시설 로드맵이 얼마 전에 발표됐는데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한 게 보조기기의 중요성이 굉장히 낮게 반영된 걸로 봤어요. 전동 침대, 미끄럼 방지 매트, 특수 의자, 예시로 그거 3개 이 자립하는 분들한테 나눠드리겠다. 근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사실은 그런 거 갖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거의 활동 지원이랑 결합시켜가지고 포괄적인 제도가 가야 돼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한번 꿈을 꾸면서 이 정부를 설득하고 사회를 설득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어떨지. 네, 앞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어서 네, 그렇게
또 앞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남세현 교수님, 지금 시간으로는 한 20분 정도 발표해 주셨는데요. 생각보다 좀 짧게 발표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하실 말씀은 이제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핵심은 어쨌든 예산 문제고요. 어쨌든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달 체계 문제, 우리가 수요자 중심의 전달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로 좀 압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보건복지부가 얼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탈시설 계획을 이제 발표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탈시설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연계되는 것인 만큼 자립생활은 이제 인적 지원과 물적 지원이 같이 결합이 됐을 때 진정한 자립생활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인적 지원으로서 활동 지원사들 이거는 많이 지금 이제 대폭 확대되어 왔으나 물적 지원은 너무나 우리가 지금 소홀히 되어 온 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보조기기 이 서비스인데요. 보조기기 서비스법도 너무 늦게 만들어졌고, 아까 우리 남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또 수요자 중심 또 이런 전달 체계가 아직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도 않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이 법은 있으나 아직 시작 단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발제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기기가 같이 포괄적으로 결합되지 않으면 사실은 진정한 자립생활이 아니다. 저도 이제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론자 분들의 이제 토론해 주실 차례입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김훈 사업단장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또 단체인 만큼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마이크 받아주세요. 네. 네, 마이크 켜주세요. 교수님 들리세요? 예, 들립니다. 예, 네,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네네. 네, 우선 좋은 토론회 개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품목 확대 건의입니다. 남세현 교수님께서 자주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자 정보 단말기입니다. 주제는 이제 점자 정보 단말기를 건강보험 급여 품목에 이제 추가로 확대해 달라라는 게 주체지고요. 우선 발표 순서는 크게 네 가지로, 첫 번째로 그 시각장애인과 장애인에 있어 보조기기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세현 교수님께서 좋은 발표해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두 가지 의견 좀 말씀드리고, 세 번째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품목 확대 건의, 마지막으로 이제 본 토론의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죠. 본인 부담금 완화, 즉 그 급여율 상승, 그 상향에 대한 건의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요.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PPT 좀 공유해 주세요. 네. 보이시나요, 교수님? 아직 PPT 안 보입니다. 네네네.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부 이거 맞나요? 네. 띄어졌나요? 예, 이제 보입니다. 네. 예. 그러면 세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보조기기라. 우선 제가 보조기기 하면 자주 애용하는 그림인데요. 그 멕시코 유명 화가 그 디에고 리베라 작품 중에서 꽃 나르는 사람과 꽃 노점상입니다. 저희가 보통 꽃을 생각하면 아름답고 화려하고 뭐 좋게만 생각하는데, 지금 왼편의 글을 보시면 꽃 나르는 사람은 남성이, 오른편에 꽃 노점상은 여성이 무거운 꽃 바구니를 쥐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이거든요.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이분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꽃을 팔아야 되는데요. 일어서려고 하는데 무거워서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꽃 나르는 사람 뒤에는 여성이 망태를 좀 도와주고 있고요. 일어설 수 있도록. 꽃 너점상에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데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 손과 발, 머리가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조력자가 있다는 거죠. 오늘 중요한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또 저와 같이 열심히 보조기기로 인해서 이렇게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요. 일상생활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조기기가 진정한 조력자의 의미가 아닐까 해서 이 그림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는 발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남세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좀 공감하는 내용이 있어서요. 첫 번째로는 그 장애인 보조기기법 제정 이후 변화. 남세현 교수님 발제 그 보면은 그 뒤에 그리고 점점점 돼 있더라고요. 이 의미가 저한테 제일 먼저 와닿았어요. 저희가 장애인 보조기기법이 시행이 되면 2016년도부터 시행됐잖아요. 그러면 저도 내가 원하는 보조기기를 내가 부담 없이 지원도 하고 활용도 할 수 있을 거라는 큰 기대를 가졌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뭐 장애인 고용공단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장애인이. 그다음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정보제품 보급 사업은 선정이 돼야지 그 보조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만큼 보조기기는 우리 장애인에게 활용해야 되지만 결코 활용할 수 없게 여러 가지 요건으로 멀리 좀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수요자인 장애인이 부담 없이 보조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실효성 있는 보조기기법으로 진보돼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전달체계 부주화 말씀하셨거든요. 건강보험 그 공단에서 별도의 전달 체계를 수립해서 지금은 그 장애인 보조기기를 보장구를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장애인 된 지 저도 20년이 됐고 말씀처럼 보조기기 하면은 공단하고 지능정보사회밖에 생각이 안 되지 지금 건강보험 그 급여 품목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6가지 종류인데요. 뭐 활용도 잘 할 수가 있지만 너무 까다로워서 신청도 저부터도 흰지팡이 6개월에 하나씩 신청할 수도 있는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어도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제도는 만들어 놓고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지 아니면 장애인분들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게끔 전달 체계를 너무 어렵게 해놨다. 그래서 오늘 지역 보조기기 센터에서 이 목적성 그 보조기기 사업을 위탁해서 전달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남세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슬라이드 5를 보시면 이제 본 주제인 제가 그 건의드리고 싶은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즉 그 점자 정보 단말기 품목을 좀 확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뭐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 이 장애인 보장구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51조 그다음에 동법 시행규칙 26조하고 그 별표 7 그다음에 의료교보법 13조 동법 시행규칙 뭐 25조 1항하고 별표 2에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2004년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현재 83종의 품목이 있는데요. 시각장애인 품종을 보면은 절시력 뭐 보조환경, 콘택트 렌즈, 돋보기, 만원경, 흰지팡이, 의안 이렇게 6종입니다. 6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증 시각장애인들이 시력을 잃었을 때 그 점자를 문자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활의 의미가 큰 이 점자 정보 단말기를 건강보험급여 품목에 확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한 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논의는 한때는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그 정체 상태고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남세형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건강보험법 1조에 그 급여 사용이 목적성 기금에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1조 내용을 보면은 국민의 질병, 부상 등의 뭐 치료 진단, 뭐 건강 유지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재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단지 치료하고 건강 유지로만 급여를 품목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좁게 하다 보니까 아니 점자 정보 단말기가 시각장애인 건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좁게 해석을 해서 점자 정보 단말기는 포함이 안 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 분들이 2020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25만 2,324명이거든요. 근데 그 점자를 주된 문자로 사용하는 중증 시각장애인은 47,716명이에요. 그러면 1년에 1,000개의 점자 정보 단말기를 지급한다면 이거 기준액은 250만 원으로 잡습니다. 물론 휠체어는 뭐 209만 원이라고 하셨지만 점자 정보 단말기는 한 대 가격이 580만 원에서 600만 원 하거든요. 전체를 다 대주지 않더라도 250만 원만 지원해주면 한 해당 25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건강보험 그 보조기기 예산이 2019년도의 기준으로 보니까 1,105억 원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 보장구가 올해 2021년 기준으로 290억 원이거든요. 근데 뭐 이 전체 금액에서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하다 보면은 뭐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에게 돌아가는 보조기기에 돌아가는 그 예산은 25억이 클 수도 있지만 전체 예산에서 한 해당 25억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국가가 공공 예산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정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이 돈은 결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강보험 급여 품목에 점자 정보 단말기를 확대 추가해 줘야 된다라고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 8번 슬라이드 보시면 오늘 본인 부담금 완화잖아요. 즉 급여율 그 상향을 해야 되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각장애인 그 품목은 6종입니다. 흰지팡이와 의안. 흰지팡이도 3년 전에 14,000원에서 25,000원, 9,000원 올랐습니다. 흰지팡이 가격이 보통 35,000원, 4만 원 하고 있습니다. 겨우 20년 만에 물가 상승분해서 9,000원을 올려주더라고요. 근데 다른 저시력 보조 안경, 콘택트 렌즈, 돋보기, 망원경 이 4개 품목은 아직도 20년 전과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즉 저시력 그 보조 안경은 10만 원이고요. 콘택트 렌즈는 8만 원, 돋보기 망원경은 각각 10만 원씩입니다. 이 금액들을 본인 부담금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저시력 보조 안경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5만 원씩 더 올려서 그 다음에 콘택트 렌즈는 8만 원에서 12만 원, 돋보기 망원경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저희가 상향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도 요지부동입니다. 슬라이드 8은 이런 거 그 신고 대조표로 저희가 예전에 급여율 상승을 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을 때 작성된 걸 그냥 보기 좋게 해놓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코로나 접종을 2번 다 맞아가지고 코로나에서 벗어나려 했는데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거든요. 근데 코로나 작년부터 올해까지 접하면서 저희가 시각장애인분들이 또 가장 애먹었던 게 음성 체온계하고 음성 혈당계였거든요. 이것도 그 건강 유지, 치료 건강 유지가 그 국민건강법 1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목적성 사업에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런 때 음성 체온계하고 음성 혈당계나 이런 것들은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품목들은 좀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국가에서 먼저 그 생각을 해서 좀 추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우리 건강보험의 지금 이제 품목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하는 말씀과 그 중에서 사실은 이제 어떤 재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정보 단말기가 아주 필수적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점자를 배우면은 결국은 그 점자를 활용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요즘은 노트북 컴퓨터가 이제 거의 필수품이 되었다시피 시각장애인한테는 점자 정보 단말기가 필수품인 재활이죠, 사실은. 재활 보조기기죠. 근데 이것이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나오셨으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제 보험급여들에 대한 어떤 인상 부분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무조건 뭐 이렇게 동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토론자는요,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이찬우 사무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마이크 받아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라고 합니다. 먼저 좀 슬라이드를 켜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토론하기 전에 저의 그 사고 나기 전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주 오래됐습니다. 87년이니까 한 34년 됐네요. 멋쟁이시네요. 제가 87년도 제가 4월 달에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8월 달에 다쳤는데 그 이후에 저의 모습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10년 전의 사진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 사진을 딱 비교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심정의 변화라든가 감정의 변화라든가 뭐 생활의 변화라든가 이렇게 다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은 보조기기와 관련된 거여서 제가 건강한 사람처럼 걸어 다녔을 때의 모습과 지금 휠체어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는 굉장히 그 오랜 기간 동안을 열심히 생활을 했거든요. 그 열심히 생활한 원동력이 괜히 보조기기의 역할이 되게 컸다라고 생각 들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죠? 침대에 있다가 휠체어로 옮겨서 샤워를 하고 식사를 하고 아침에 나와서 제가 자동차를 타고 사무실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보조기기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특히 그 보행이 안 되기 때문에 휠체어라는 걸 이용하고 그 승용차에 그 운전 보조기기를 달고 제가 직접 운전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만큼 장애인에게 있어 보조기기란 단순한 하드웨어, 단순한 셋덩어리, 단순한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좌지우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보통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역할의 어떤 의미를 이거 뭐 이렇게 그 부처라든가 아니면은 이 제도를 집행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뭐 물건 하나 주는 걸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 보조기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변화를 하고 있냐, 어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간단하지만 좀 의미 있는 목차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녔습니다. 요 사진은 스웨덴, 이 북유럽의 복지국가로 한 스웨덴에 있는 우리 척수장애인 분들을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이분들을 볼 때 제가 이제 물론 이제 휠체어를 주로 찍은 사진을 또 찍었는데 휠체어가 그만큼 우리 척수장애인, 특히 지체장애인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각각의 개인에 맞게, 몸에 맞게, 생활의 환경에 맞게 거기에 맞는 휠체어를 가격이 비싸던 싸던 그냥 지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휠체어가 그 사람의 몸의 일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쪽에 있는 여자분이 한국에 오셨는데 저 휠체어가 바퀴를 빼면 그 휠체어 무게가 3kg밖에 안 돼요. 휠체어를 빼면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래서 저분은 손도 불편하신데 저런 휠체어를 굉장히 가볍게 다니면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야, 왜 이렇게
좋은 휠체어를 나라에서 이게 아무런 부담 없이 지원해 주냐? 물어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우리 어깨라든가 이런 게 보호가 돼서 결국은 입원비도 적게 들고 병원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좋은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에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스웨덴에 있는 그 휠체어를 수리해주고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피팅해주는 그런 곳에 갔었는데 진짜 우리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 무기들 쫙 나오는 것처럼 진짜 어마어마한 휠체어가 있고 또 이런 휠체어를 또 정교하게 고쳐주는 곳이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상담해주는 곳이 있어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어떤 규모의 경제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들어서 아까 이제 그 남 교수님께서 여러 말씀 해주셨지만 보급도 좋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AS하고 다시 재성하는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토론회가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 토론회는 굉장히 오랜만에 해서 제가 굉장히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6년도부터 이때는 이제 보조기기법 제정을 위해서 토론을 했고 이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필요성,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전달 체계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고 또 2017년도에도 양승규 위원실에서 또 이런 제도를 또 했고 또 제 기억에 지금 마포에 있는 그 공단 앞에서 저도 이렇게 투쟁을 하고 데모를 했던 기억도 나고 또 저희가 그 원주에도 찾아가기도 하고 굉장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지만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란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발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잘 지원을 못 해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토론을 할 때마다 결론은 예산 확보였습니다. 이런 걸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예산이 많이 확대된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거 봐서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실질적 정신적 기능을 향상, 보완하고 일상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작용하는 각종 기계, 기구, 장비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향상하고 보완한다고 되어 있고 편의를 돕는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써놓고 여기 그림처럼 어떤 사람은 3개를 하고 어떤 사람은 4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조기기의 정의는 명확한데 이거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빠르게 해석하고 이거를 활용하고 쓰는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이해하고 어떤 보조기기 정의를 양측이 똑같이 정의하고 똑같이 대입하고 똑같이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촉구장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그 수동 휠체어가 일반형 48만 원을 계속 지원하다가 활동형 100만 원으로 지원 기준을 향상시켰어요. 이걸 보고 수동 휠체어 100만 원 늘어지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좀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활동형 100만 원짜리 휠체어를 지급받으려면 이거는 그 건보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기 밑에 보면은 조건이 있어요. 뭐 몸체 무게 8kg, 뭐 시트에서 280 이상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 있는 이 모델을 식약청에다가 제공해서 검사를 또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그 의료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그 보조기를 판매하는 업체가 그렇게 부자들이 아닙니다. 보통 뭐 한 모델당 뭐 1,000만 원씩 하는 어떤 비용을 들면서 이걸 제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잘 나가는 품목만 이게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척수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가 필요한 휠체어가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이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48만 원이 100만 원이 됐다고 홍보를 많이 하지만 결국은 48만 원도 못 받게 될 겁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일반형도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어떤 그런 거 하고 정부가 어떤 제도적으로 맞추는 거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 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이 수동 휠체어에 판매한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 일반형 보면은 2016년도에 18,000개, 17년도에 17,000개, 2018년도에 15,000개, 19년도에 14,000개, 20년도에 9,000개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왜 줄어들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공급해 주는 곳에서는 그동안에 이게 약간 허수가 있었다. 그다음에 부정수급이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등록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만 사용했기 때문에 건보의 어떤 지원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휠체어가 거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안 받고 나도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과연 이런 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물론 뭐 부정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뭐 고민은 알겠지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장애인 당사자의 어떤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도우는 것인가라는 거는 고민이 좀 됩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 아시죠? 거기에 프로크리스테스의 침대처럼 휠체어의 장애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에게 휠체어를 맞춰야 되는데 휠체어의 장애를 맞추는 이제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 안 맞는 휠체어. 왜냐하면 건보에서 제공해주는 지원금 내에서 내가 활동을 하다 보면 내 몸에 안 맞는 거를 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깨 망가지고 허리 망가지고 욕창 생기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되면 병원도 가야 되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된 거를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두 번째, 전동 휠체어 문제는 더 심각해요. 전동 휠체어는 지금 건보에 등록된 종류가 32가지입니다. 근데 금액도 160만 원부터 1,400만 원까지 있어요. 500만 원 이상은 총 5종류예요. 그런데 500만 원 이상을 타야 되는 사람들은 진짜 최중증의 장애인들이에요. 경수 장애인들, 손도 못 움직이는 분들. 근데 160만 원짜리 휠체어를 받거나 1,400만 원짜리 휠체어를 받아도 지원금은 209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60만 원짜리는 자부담이 없어요. 근데 1,400만 원짜리를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걸 타야지 내가 생활하는데 이런 분들은 내가 자부담을 1,200만 원을 내야 돼요. 휠체어를 사면서 내가 또 적금을 붓고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6년 후에 내가 이 휠체어 어떻게 장만하지? 그러다 보니까는 6년마다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막 10년, 20년, 15년 타다 보니까 더 막 고장나고 생활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9만 원이라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줄 게 아니고 금액에 맞게 좀 부담액을 좀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건보에서 그동안 연구를 했어요. 500만 원짜리 이상은 얼마를 더 지원해 준다는 이게 있는데 아직 이런 것들이 뭐 부담이라든가 어디 뭐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된다든가 이런 이유를 대고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많이 하시는 조이스틱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손이 부족하신 분들은 턱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머리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보조기기가 너무너무 비쌉니다. 이 턱이라든가 그다음에 호흡기라든가 그다음에 머리로 하는 것들은 그냥 일반 전동 휠체어보다 더 비싸요. 몇백만 원씩 해요. 이 보조기기 하나에.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이 현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공평한 것과 공정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아까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너무 범위를 축소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그 척수장애인들이 좋은 휠체어를 탔어요. 그러면 관절도 구축도 안 되고 어깨도 안 망가지고 욕창도 방지되면 우리가 그만큼 병원을 덜 가게 되고 병원을 덜 가는 만큼 우리가 사회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직장생활 하다가 욕창 때문에 직장생활을 그만두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욕창방석 뭐 20만 원짜리 지원해 줍니다. 근데 최중증 장애인분들은 이게 안 돼요. 근데 마침 국내 기술로 한 350만 원짜리 욕창방석이 나왔어요. 근데 욕창방석의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재질이 어떻게 됐고 됐는데 이거는 고무 재질이 아니고 이게 폼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안 맞는다고 이 제품은 욕창 방석이 안 된대요. 이 350만 원짜리 욕창 방석만 타면 체중증 장애인들도 욕창이 예방이 되는데 그 기준이 안 맞는다고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침대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장애인들의 건강은 호미로도 막을 수 있는데 이걸 가래로도 못 막는 지금 어리석음이 반복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뭐 건보라든가 이렇게 이거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하면 국민적 공감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건강보험료는 많은 국민들이 십실반 내가지고 이걸 모아가지고 사용한 건데 장애인들이 쓴다면 그분들이 이해를 하겠냐? 그럼 국민들을 설득해봐라. 저는 사실 이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우리 250만 장애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39만 2017년 기준으로 이 중에서 38만 명이 기초의료고요. 나머지 220만은 국민보험 납부 대상자예요.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220만 명은 보험료를 내주는 거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가족이 그렇게 건강보험을 내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몰아가지고 뭔가 이 장애인들을 굉장히 하대하는 이런 것들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는 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당당한 권리이고요. 또한 의료급여자들도 이게 권리고 복지 의무예요. 우리 문재인 케어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2018년 8월부터 4월까지 3,600만 명이 2조 2천억 원의 의료비 경감을 받았다 돼 있어요. 근데 장애인들은 보조기기를 통해서 얼마나 경감을 받았을까요? 물론 이때에 뭐 이동식 천장 리프트 급여를 확대하고 뭐 기준급여를 10%로 낮추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이게 함정인 거예요. 20%를 10% 낮춘 게 이게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아까 예를 들어서 800만 원짜리 휠체어를 살 때 내가 지불해야 될 돈은 620만 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800만 원짜리를 800만 원에 지원을 해주면 나는 80만 원만 부담을 하면 돼요. 이 부담률을 줄였다고 정부가 어떤 할 일을 다 있다 하는 거는 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지급을 확대하는 방법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전달 체계와 당사자의 필요, 이게 욕구입니다. 이 두 바퀴가 실질적인 지원, 예산을 통해서 축구로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전달 체계, 욕구, 예산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놀아서 아예 움직이지도 않아요. 결론적으로 필요한 보조기기를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하면 결국 예산 확대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산 확대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활용성 평가 이런 거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척수장애인들한테 좋은 휠체어를 지원했을 때의 건강 상태를 통해서 나중에 건보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아니면 나쁜 휠체어를 지원해가지고 건강 상태를 통해서 얼마나 예산이 더 많이 드는지를 이거를 연구를 해보면 대답은 뻔하거든요. 저는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 개고 윗돌 빼서 아랫돌 개는 이제까지 했던 어떤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보조기기에 대한 철학이 변화돼야 되고 그 해답은 과감한 예산 확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 휠체어 세미나도 됐고 다 돼 있으니까 이제 정부는 결단만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네, 제가 지금 잠깐만요.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핸드폰으로 좀 연결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찬우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을 제가 중간중간에 잘 듣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취지는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해는 했는데요. 하여튼 우리 장애인 당사자로서 또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우리 중도 장애인으로서 느낀 점, 어려운 점, 이 보장구에 우리가 사용하고 지급받는 데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휠체어라는 거 또 휠체어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이 보조기기들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참 인상적으로 말씀하신 게
보조기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애인의 삶을 도와주는 하나의 뭐 기구고 기계고 장비다 이렇게 이제 그 정의는 내려져 있지만 사실은 기기 어떤 장비 개념을 넘어서는 우리의 신체의 일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찬호 총장의 말씀처럼 이 신체 일부가 제대로 작동을 해줘야 우리의 교수님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이 오늘 토론자 경기 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 이찬우 김태현 사무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자, 김태현 사무국장님 마이크 받아주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경기 뇌병변 장애인 권협회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이렇게나마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남태영 교수님이나 이찬호 총장님이나 김웅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기기는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신체의 핸디캡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이 그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사회 참여를 하면서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자립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그 전제 조건이라는 거는 법에서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앞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과연 실제 상황에서는 장애인들이 이 보조기기를 그렇게 법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지원을 받고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또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남태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번 세게 부딪혀가지고 예산을 확 끌어오는 방법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지금 두 가지 대안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두 번째 대안은 역시 여전히 의료적인 기준으로 그 보조기기를 공급하고 공급하지 않고 하는데 그런 의료적 기준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갸우뚱하게 생각이 되고 오히려 첫 번째 대안으로 말씀하신 그 예산 확보 그리고 또 하나는 각 부처별로 그 보조기기 예산을 따로 잡아야지 이게 그 보조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각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첫 번째 제안을 좀 주지를 하면서 그 아울러서 조금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 지역의 장생활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보조기기 센터들 있잖아요. 예, 그 센터들도 전달 체계 안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남태현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하수 매주를 쓴다고 해도 저는 믿을 거거든요. 그래서 남태현 교수님의 의견에 한 300% 동의를 하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전달 체계 이런 거에 대한 의견보다는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것들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보조기기 습관의 현상인데 아까 이찬우 사무총장님께서도 수동일체하고 전동일체 가격 그리고 자부담의 문제 그다음에 가격 상승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중증 내병된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동일체의 경우에는 수가가 10몇 년 동안 190만 원 정도로 동결이 돼 있어서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전동일체 가격이 점점 고가로 나오고 장애 특성상 고가의 전동일체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런 전동일체를 사용하지 못해서 장애가 더 악화가 돼서 비용이 더 발생을 하는 그런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현실화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고속버스도 이제 전동일체가 탈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고속버스에 탈 수 있는 전동일체가 자격 조건이 있어요. 품질 인증 조건인데 그게 거의 대부분 350만 원 이상의 외국 휠체어만 고속버스를 탈 수 있는 인증 마크가 부여가 돼서 이것도 좀 보조기기 습관을 설치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제 아는 후배가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다가 자기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스웨덴제 3,200만 원짜리 전동이체를 샀다고. 근데 자기가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국가의 전동일체를 사도 되는 거냐고 이렇게 가져섞인 글을 올린 거를 봤습니다. 근데 그 전동일체는 이제 일어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허리를 이렇게 쭉 할 수 있도록 누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앉아서 앉은 의자가 위로 쭉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친구한테 일을 하면서 필요한 그, 뭐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휠체어로 할 수가 있었던 그런 휠체어인데 너무 비싼 거예요. 안 돼 있어. 내 거는 거기 시장에도 돼 있나 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 노동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그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을 이렇게 융자를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행계획서는 그 장애인들이 국가의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뭐 무이자라든가 저리이자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조기기 하고 보장 외 종료 학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치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얼마 전에 이제 이빨을 거의 다 뽑고 아래 위로 틀니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장애인 치과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한 40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이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틀니가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의 특성상 치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틀니 같은 것도 보조기기나 보조 기기로 적용을 해서 이 사용을 하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나왜 맨날 불려다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성질 나려고 그러네. 내가 성질 나려고 그러네. 유형별 장벽을 없애자는 건데요. 이거는 그 장애인 고용노동단의 경우에는 뇌전된 장애인들은 받을 수 없는 그런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뇌전된 장애인에서 다그 6016 손이나 발이 이렇게 그 장애가 있는 경우는 아니고 그때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뇌병변 장애는 무조건 그 지원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 장애 유형에 의해서 제공되어지고 제공 안 되어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제공이 되고 제공이 되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계절성 맞춤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찬호 사무총장님께서 그 전동휠체어를 개조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전동휠체어를 자기 몸에 맞게 개조를 하면 그게 불법이 돼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그 자기 몸에 맞게 개조를 하는 게 불법이 안 되게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까 남세영 교수님께서 학부모 지원과 사업이 이렇게 비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커 나갔다라는 것에 제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한 건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면 그 보조기기 산업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초보나 장애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물론 노인분들의 이 생각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장애인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고청기 업자들의 공격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현대적에는 더 많이 이렇게 발견해내고 지원해주면 이렇게 좀 발전을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고청기가 비싸긴 한데 질이 되게 좋은 걸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보조기기 산업이 발전을 해서 아울러서 그런 것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김태형 목사님,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김태형 목사님은 PPT를 직접 띄우지 않으셨지만, 굉장히 거기 자유분방한 가운데서 거기에 모든 소리가 다 이렇게 들려오면서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토론을 해주셨어요. 네. 우리 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우리 김태현 목사님이 어떤 내용을 이제 주장하신지를 이제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이제 보실 수 있겠으나 아마 그냥 우리가 이 토론자의 소리만 들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 국장님이 이제 제시한 방안들 이제 몇 가지 이제 제안한 것들이 앞에 토론자분들도 이제 이미 말씀하셨고 이제 한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면 우선 이제 이 보조기기 수가를 좀 현실화해달라 하는 말씀을 주문을 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장애인 노동자들의 보조기기 구입 대출 제도를 도입해달라. 자, 요거는 이제 새로운 또 제안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제안은 이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 고가품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장애인들이 이 승용차를 구입할 때도 이제 우리가 저리에 그 대출 제도가 있듯이 아까 이제 사례를 하나 이제 드셨던 것 같은데요. 이제 3,200만 원짜리 스웨덴제 휠체어를 구입하는 이제 그런 사례를 드신 것처럼 사실 뭐 3,200만 원이면 자동차 한 대 값이죠. 그죠? 아주 그것도 고급 수용차 값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 장애인 보조기기라는 것이 워낙 가격이 이게 천차만별이고 또 고가품이 많기 때문에 사실 보통 장애인들 같으면 감히 엄두를 못 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국가가 장애인들한테 무료로 교부해주면 제일 좋겠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적어도 이런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할 수 있게끔 해줄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조기기와 보장구의 종류를 확대해달라 하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유형별 장벽을 제거해달라는 것인데 특히 이제 장애인 고용공단의 사례를 많이 드셨어요. 고용공단 같은 경우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뇌병변 장애인들이 좀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결국은 보조기기라는 게 개별화와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보조기기 산업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뭐 다 구구절절히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두 분 이제 토론자가 남았습니다. 주최 측에 우리 박마루 사무총장님 모시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짧고 굵게 이렇게 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리가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오케이. 네네.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보조공학 관련된 토론을 준비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저희 직원분들하고도 고민하고 또 지혜를 좀 모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함께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뭐 이상민 의원, 이종성 의원, 또 최영 의원, 김혜지 의원 이분들하고도 또 향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문제 해결하는데 역할을 좀 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한번 이렇게 발표하신 우리 남세현 교수님이나 또 우리 토론자분들이 얘기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법안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 좀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품목 확대 문제도 좀 얘기를 나오셨고 또 핵심적인 부분 가장 중요한 거 또 결국은 예산이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남세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게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국의 예산이 좀 3조가 조금 넘어요. 그중에 활동보조사 예산이 1조 5천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조기기 관련된 예산 전체 예산이 뭐 한 3천 조금 넘는데 그중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 한 1,400 정도라고 실질적인 예산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더 오늘 뭐 김은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이찬호 사무총장님 얘기시도 그렇고 우리 김태형 국장님 얘기시도 그렇고 정말 이제 현실을 반영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또 현장의 욕구도 이 장청년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도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이 홍보면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이슈적인 부분들을 계속 전개해 나가면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건복지부 관련 또 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만 그중에 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건강보험 관련 공단, 우리 의료보험 이 의료기기 수가 지원하는 거 이 부분도 거의 20년 가까이 좀 멈춰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의회나 또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장애인 단체나 또 당사자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해주신 우리 남세현 우리 주제 발표해 주신 교수님, 또 우리 이찬호 총장님, 또 김태현 우리 국장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건복지부 우리 유강렬 사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이제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네, 전에는 장총련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서, 예,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남세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전체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보조기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현장의 욕구와 같이 이렇게 저희가 크로스 시켜가지고 크든 작든 정말 실천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직 토론회가 안 끝났어요. 근데 뭐 제 얘기는 네, 네, 교수님. 해외 인사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진짜 짧고 굵게 해주시네요. 예, 시간을 절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예, 어쨌든 우리 주최 측의 입장에서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잘 수렴을 해가지고 현장의 욕구를 반영해서 정책 제안을 하겠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잘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되겠지만 또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유강렬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의 이제 사무관님이 한 말씀 듣는 시간이 남았는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유튜브에 의견 주신 거 한번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이제 의견들을 이제 많이 내놓으신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1번으로서 안정택님이 그 성북구지에 그 지장협 성북구지에 계신 분 같은데요.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기준이 지자체마다 동일했으면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종류도 늘리고 재정도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이 지장협 성북구지에서 안정택님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보조기기 보급에 대한 홍보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기기가 아무리 많아도 실제 장애인이 이런 보조기기가 있는지 또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지 장애인에게 홍보가 덜 되어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 문제를 이야기하셨고요. 또 이제 같은 성북구제의 이제 문태희님은 보조기기 예산 지원이 확대돼서 보조기기를 지원받는 장애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기기 생산 시 장애인이 주문하여 생산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네, 주문 생산 제도를 또 제안해 주셨네요. 그다음에 김흥수님 서대문구 지회인데요. 이번 토론을 통해서 장애인의 보조기구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하셨고요. 또 양천지회의 조유미님, 보조기기 보급에 대한 홍보가 많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또 경남, 멀리 경남협회에서도 좀 들어와서 이제 함께하고 계신데, 정대리님, 보조기기 건강보험 확대 및 지원 확대는 꼭 방안이 필요합니다. 토론을 통해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성동구 지회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주십시오. 예, 부담금을 없애달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셨고요. 고능주님, 우리나라도 가격에 상관없이 보조기기를 지원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기란 신체의 일부분이죠.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청각장애인이십니다. 하수경님. 청각장애 역시 보장구에 대한 지원이 보청기 가격에 비해 적은 편이라 개인 부담금이 큰 편입니다. 각 장애 유형별로 현실적으로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바라고 또 정책을 위해 쓰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그리고 또
광진구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장애인의 보다 나은 사회활동을 지원하려면 보조기기가 더욱 다양하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정말 꼭 필요한 보조기기를 쓸 수 없게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정동민 님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기가 단순한 기기가 아닙니다. 삶의 일부고 신체 일부지요. 이렇게 해주셨고 또 강서구 지회의 김은주님, 보조기기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장애인들의 삶이 더욱더 나아질 걸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성서희님, 강남구 지회인데요. 현대사회 발전과 함께 다양한 보조기기 개발로 장애인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음에 본인 부담금이라는 턱 앞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건보급여 확대를 통한 본인 부담금 완화 응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 우리 발제자 토론자께서 해주신 말씀에 대한 대부분이 이제 응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유광열 사무관님 모시고 쭉 들으신 소감과 또 해주고 싶은 또 말씀 있으시면 우리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앞에 발제자들이 말씀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일단 뭐 그 건강보험의 제한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첫 그 발제하신 분부터 이제 정확하게 말씀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이 납부한 그 보험료 안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 이게 좀 그 우선순위, 이게 급여의 우선순위를 그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지급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 큰 그 급한 이런 부분부터 먼저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이 장애인 보조기기 확대하는 데는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에서도 이게 다른 질환들과의 그 급한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건강보험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부분을 확대해 왔거든요. 다만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속도가 늦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이제 불만들이 많고 거기에 또 제한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요구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수용은 하지만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하는 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급여 확대 제안을 주신 부분에서 조금 그 건강보험에서 이제 적용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이제 고려사항들이 좀 있다라는 것을 좀 전제로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제안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애인 입장에서는 장애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내가 받아야 되는 부분을 못 받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이제 박탈감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더라도 건보에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급여의 우선순위는 진료와 연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필연적인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건강보험에서 확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차원에서 이 건강보험만 아까 제안해 주신 처음에부터 제안해 주신 것처럼 건강보험만 장애인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제도를 같이 이렇게 컨설팅하는 그런 부분 제도를 제안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가야 될 큰 방향 틀이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장애인들이 가장 편하고 그 원스톱으로 이제 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이제 큰 틀에서 방향을 가야 되지 않나. 저도 거기에 대한 상당히 공감하고요. 좋은 제안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이 순간에 뭐 즉답을 해서 뭔가를 증액하겠다,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런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방향에서 저희도 노력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광열 사무관님은 사실 지금 보험급여과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애인 보조기기 이 법이나 이 전달 체계의 중급 우선은 보험급여과는 사실 아니거든요. 예, 이제 네네네. 장애인 정책국에서 이제 하는 거라. 그래서 예. 이제 이 우리 사무관님이 답변을 하시는 부분은 이제 건보 급여하고 관련해서 이제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네네.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뭐 반대는 이제 그것을 뭐 반대할 생각은 없고 이제 기본적으로 수용은 하지만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어떤 큰 틀에서는 이렇게 찬성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이제 우선순위를 이제 뭘로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예산 확보의 시간의 문제라고도 이제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또 예산 확보도 이제 사실은 얼마큼씩 이게 확보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좀 큰 틀에서 바라본다면 좀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건강보험이 이제 질병이 이제 우선순위고 이제 보험급여가 거기에 아무래도 많이 투자되고 이제 쓸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법을 준수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꼭 뭐 질병만이 사실은 적용 대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활 부분을 너무 또 도외시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 선진국에 이미 진입한 상황에서 이런 것도 좀 큰 틀에서 사고의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쭉 토론을 이렇게 5분 해주셨는데요. 우리 발제자께서 들으시고 한번 종합적으로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 교수님, 네, 네, 말씀해 감사합니다. 주시죠. 예. 네, 발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 오히려 사실은 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인데 그 삶의 문제로 언제나 부딪히고 계신 상황들을 훨씬 실감나게 말씀해 주셨고 또 발제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지적해 주셔서 저도 앞으로 또 일할 때 더 반영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런 고민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오늘 그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서 아, 이건 여전히 딜레마다.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면 이런 단점이 생기고 저걸 선택하면 저런 단점이 생겨서 둘 중에 선뜻 어느 거 하나를 고르기가 참 어렵네.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봐야겠다라는 생각인데 하나는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지금 건보에서 품목 등록을 하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필요한 제품들이 품목 안에 진입하는 거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고 있어서 그걸 좀 해제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제도 설계했던 초반 취지를 일단 저도 조금 그 관심이 있어서 그 주장을 했던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그때는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국가가 어떻든 장애인 당사자분들에게 예산을 지원해드리고 기기를 보급을 해드리게 되면은 이 정도 기기는 믿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 기기는 그래도 국가가 검증했는데 품질이 됐던 성능이 됐던 안전성이 됐던 이거 쓰는 게 장애인들을 위험에 빠뜨릴 상황까지는 안 되는 걸 우리 국가가 나름 검증은 했습니다. 이 의미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보조기기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아가지고 썼는데 그 업체가 정말 이렇게 나쁜 업체여가지고 그 불량품을 만들어가지고 싼 값에 막 이렇게 팔았다가 그걸 쓰다가 장애인 당사자들이 막 사고가 많이 난다거나 뭐 목숨을 잃는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국가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건 거죠. 그래서 사실 품목을 등록하는 취지는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묶어놓고 요거 아니면 쓰면 안 돼 이러고 싶었던 것보다는 적어도 국가가 장애인 당사자분들에게 우리 믿고 쓰십시오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은 안전, 그다음에 최소한의 기준, 검증이 된 것들을 진입시키고 그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선택하시게 하자라는 게 취지였는데 이게 이제 장점과 또 단점이 동시에 존재하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이런 고민이 그때도 있었는데요. 그 최신 기술, 예를 들면 지난번 품목에 반영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되게 좋은 아까 이찬호 총장님께서 좋은 예를 말씀 주셨는데 욕창 방석 같은 것들이 그 기존의 재질과 다른 것들로 새로운 걸로 들어왔다. 그런데 현재 기준상으로는 이게 그 기준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더 좋은 선택지인데도 선택을 못하게 만든다. 이런 제한이 생겨서 사실은 그때도 이제 그런 제안도 드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긴급 그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검토 기관을 거쳐서 만약에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퇴출시키는 걸로 하고 문제가 안 생기면은 이제 정식으로 등록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품목 등록을 완전히 해제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려 사항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또 사용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믿음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나 일단 기본 취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그 선택된 제품만 우리가 지원하겠다라는 측면보다는 이 정도 제품은 그래도 국가가 당사자분들에게 믿고 쓰셔도 됩니다.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라는 그걸 좀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같이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건보 쪽으로 몰 건가 아니면은 그 일반 회계 쪽에서 더 그 큰 포션을 갖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이 좀 남아 있죠. 아까 이찬호 총장님께서는 재활의 의미를 조금 더 강력하게 해석을 해서 건보가 조금 더 큰 키를 맡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저도 사실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빨리 포기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게 쉽지 않지 않을까?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또 그 입장 다른 분들은 저한테 뭐라 그러시는데 저는 건보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정책 결정에 여전히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는 쪽이 의료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주축이 되시는 집단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가 건보 쪽에다가 뭔가를 많이 보내려고 하면 결국은 의사들이 의사들의 권한과 권력을 예를 들면 처방권 하나라도 더 확대하게 되는데 이게 넓은 틀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자립을 이야기할 때 이게 어떤 부분은 뭐 의사들과 협업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의사들의 권력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선택을 확대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결국은 의사들에게 우리가 판정을 기대해야 되는 수준이 돼버린다면 사실은 의사가 뭐 그 의대 다니면서 보조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한국의 현실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의사들의 판단을 좀 요구해야 될 품목들 중에 확대 가능한 것들은 건보에다가 저희가 최대한 요구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어도 되는 것들은 일반 회계 쪽에서 좀 더 자유롭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이원화하면 어떨까? 그래서 요거는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 품목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을 할 때는 품목을 묶어버리는 게 좋은 건 아닌데 건보에서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품목들은 우리가 최대한 캐치를 해서 건보에다가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자. 아까 이찬호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몇 가지 이제 새로운 제안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 김은 위원님께는 제가 조금 고민인데 이제 그런 고민도 있는 거죠. 그 전국자 정보 단말기를 건보에서 지원해라. 라고 할 때 이게 재활이라고 확대를 할 때는 괜찮지만은 의사가 처방해 가면서 의사가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치료 예방 목적 강한 쪽에서 할 때 가능성이 높아질까?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차라리 그쪽은 일반 회계 쪽에서 나가는 일반 보조기기 보급 사업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풀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대신 건보에서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욕창 예방을 위해서 미국의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아까 김태현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3,500만 원짜리 전동일체요. 그거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거든요. 차라리 건보에서 그런 거 더 확대해보자. 그다음에 시각장애와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 혈압계, 음성 체온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 의학적인 기준에서도 얘기해 볼 수 있는 품목들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뭘 어디서 더 집중적으로 그 확대를 해라라는 거를 구체화시켜가지고 한번 정책 제안들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두 번째로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김태현 실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제가 아까 50개 센터를 얘기할 때 그 왜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규모별로 좀 나누자고 했는데 그러면은 저는 그 IL 센터들이나 기존의 이제 보장구스리 센터 같은 곳들도 그 규모나 사업 범위에 따라서는 다급 기관 내지는 협력 네트워크로 충분히 이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그게 지역에서 오히려 더 이렇게 촘촘한 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결국 저희가 조합을 해보면 아까 제가 이제 통합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각 사업에서는 목적 사업별로 최대한 더 늘리자. 예산도 늘리고 품목도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그게 맞춤형의 개념이 돼서 우리가 뭐 요 제품은 뭐 무슨 등록 장애에 뭐 어떤 사람만 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 중에 당사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시면은 제가 이제 조금 더 발상의 전환으로 말씀드리면 활동 지원이 지금 1조 5천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보조기기를 좀 몇 천억 정도까지 땡기고 나면 두 사업을 한번 통합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래서 당사자가 나는 조금 더 비싼 보조기기를 쓰는 대신에 활동 지원 시간을 차라리 조금 줄이겠다. 나는 옆에 사람이 있는 게 더 신경 쓰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아니면 나는 기기가 여전히 아직 좀 믿음이 안 가서 차라리 보조기기를 조금 저렴한 걸로 선택하고 그 시간만큼 활동 지원 시간을 나는 더 늘려서 활용하겠다. 이런 선택까지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좀 통합해 보게 만들면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지원하고 그 전체 사업에 대한 이 통합 코디네이팅의 기능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빠르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들을 좀 같이 한번 드리는 걸로 그 소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뭐 마지막으로 짧게 추가적인 의견 주실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교수님, 제가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 네네. 강마루 사무총장님. 예. 네, 그 전반 아까 남세현 교수님이 이제 정리해 주셨던 부분들도 정말 어떤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계획을 통해서요, 이게 토론회가 끝나면 피드백이 없는 토론회가 아니고 지속적인 토론회, 그래서 공감대를 만들고 이슈화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의회와 같이 제가 TF팀을 좀 만들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갈 계획이니까요. 이번 토론회가 정말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어서 이슈화 시키면 상당히 우리 장애인들의 현장 욕구들이 반영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장총련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 음소거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토론 전반적인 이야기를 잘 끝까지 들으셨을 텐데, 제가 뭐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주제는 사실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어떤 확대 방안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뭐 발제자의 말씀이나 토론자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실 이 건강보험의 품목 확대 또 거기에 어떤 비용 지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만 갖고는 사실 모든 게 좀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우리 현실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 크게 보면 건보에서 지원받는 보조기기와 건보 이외 영역에서 지원받는 보조기기 이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건보에서 어떤 부분은 건보 이외의 영역에서 이렇게 해서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을 이제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이제 의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남세현 교수님의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좋은 말씀이세요. 이 뭐냐면 저도 이제 늘 생각하는 이제 공감하는 부분인데 보조기기 지원은 자립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활동 지원이 먼저 핵심 요소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조기기가 너무 지금 이게 변방으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결국 자립생활, 우리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보조기기 지원이 아주 중요한 역할로서 저는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저는 물적 지원인 보조기기 지원이 우선되고 이걸로 자립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인적 서비스로서도 안 받으면 더 좋은 것이죠. 그런 방법이 저는 우선순위가 되면 제일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걸로도 부족할 경우에 이제 인적 서비스가 이제 같이 들어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활동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도 절약하면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확대도 동시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제 하여튼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감사를 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우리
이 장애인들의 삶에 이 보조기기가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끝까지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 토론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